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 앤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도지사 선거 전이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대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2월 3일까지 다가올수록 이원택과 김관영 후보의 사활을 건 대결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김관영 후보는 현직 도지사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공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택 후보는 전통적 민주당 지정서를 토대로 집권 여당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도지사 선거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첨예한 격돌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집중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관영 후보로부터 출마의 배경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하고는 좀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차이가 클 텐데 현재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네, 당에 있다가 무소속 후보로 나오니까 광야에 나온 기분입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보니 잡아주는 사람이 다행히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도지사는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청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그래, 도지사는 내가 뽑는 거야. 내가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번에 투표장 가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서의 사심 개입, 또 현저하게 불공정한 공천 업무 수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꼭 민주당의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 민주당 당원이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본때를 좀 보여서 우리 전북의 자존심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자 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지사는 전북 도민이 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발전의 기미가 보이는 전북의 일을 선장이 바뀐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 이제는 일을 버려놓은 사람이 좀 마무리하고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용기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 출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의 이유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남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 일이 있고 터지고 나서 이원택 후보에 관한 식당 식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처리 절차를 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 업무는 12시간 만에 제명 처리로 끝나고 이원택 후보에 대한 업무는 하루 만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경선 절차 중에 무혐의 결정을 내줌으로써 경선 절차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안우영 의원의 12일간의 단식으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2일간 단식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감찰하자. 감찰 제대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선 다시 하자. 지극히 당연한 안우영 의원의 요구에도 정청래 지도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감찰이 별 문제 없다는 것으로 일관했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자, 이렇게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과거부터 사심이 개입된 결과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얘기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우리 도정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 엔진이 장착이 되어서 엔진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저를 출마를 권유를 했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제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불쏘시개라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그 배경에는 올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의 정청래 대표의 그 연임과 이와 관련된 이원택 의원 간의 어떤 기획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김 후보께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제명된 사건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전당대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대표를 당시 도당위원장 신분으로 굉장히 세게 도왔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도당위원장 최초에 취임할 당시에는 절대 도당위원장 임기 다 마치겠다, 중간에 그만두어서 도지사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도당위원장직을 그만두고 도지사를 출마하게 됩니다. 도지사 출마하면서 우리 도민들 많은 분들이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이원택 후보 측으로부터. 나는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나를 나가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리고 돕기로 했다.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캠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는 김관영은 컷오프 된다, 아웃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일환으로 12.3 내란 계엄 프레임이 시작된 겁니다. 내란 계엄, 제가 전북도지사로서 계엄 터지고 나서 30분 만에 대한민국 광역지자체장 중에 처음으로 계엄은 불법이다, 그리고 빨리 국회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최초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란 방조범이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프레임을 잡아서 6번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렵게 제가 정밀심사를 통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내란 방조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저를 제명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청래 대표와 친청 지도부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원택 후보도 다 알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자회견에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무의에 돌아가니까 결국은 CCTV 사건이 터졌는데, CCTV 사건이 식사가 이루어진 날이 작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에 그 일이 있었는데 거의 4달 가까이 지난 3월 31일에서야 그 CCTV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제공되고 선관위와 경찰에 제공되면서 고발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정을 봤을 때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정청래 대표가 이원택 후보를 자기 당대표 선거에 도운 보은 인사로 공천하려고 하고, 특히 올해 또 8월에 있을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민주당 도지사를 자기 최측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심에서 비롯된 것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특검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서로 이제 정치 생명을 건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무혐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무혐의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두 후보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원택 후보 측은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정치인의 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걸 해서 직접적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 생명을 건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김 후보께서는.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진 날 제가 당시 계엄 터지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후네요. 12시 25분경에 이원택 당시 도당 위원장하고 제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냐. 빨리 국회에서 해제해라. 나도 도에서 이 부분을 잘 맡겠다. 이렇게 전화 통화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내란 방조범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정말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왜곡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약에 이것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시에는 특검에 고발이 안 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공방만 할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수사를 자처하겠다. 그리고 수사 결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 정치생명 걸겠다. 나중에 도지사가 되더라도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 후보도 이원택 후보도 저도 정치생명 걸겠습니다. 내란 방조 분명 확실합니다.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생명 걸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조금 있다가 특검에 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 다 받고 문제가 없습니다.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났더니 그럼 말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저는 특검이 이렇게 빨리 결론 내줄지도 솔직히 좀 몰랐고 특검 받고 나서 이거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또 기소가 되면 제가 도지사로서 특검에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무슨 얼굴로 제가 도민들 앞에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검 받고 나서 만약에 특검에서 저는 기소만 되더라도 저는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도민들을 다시 현혹하고 사과하고 저는 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성진 우리 도민들을 모욕하고 여기를 내란 방조의 현장인 것처럼 모독한 것, 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들을 9명이나 수사받게 한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사과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특검은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의 일부 결정문의 내용 가운데 도청의 내란 당일날 도청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또 준예상 편성 검토를 한 정황이 있다. 이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앞쪽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 행자부의 지시를 저희가 받아서 시군에 바로 전파한 것 맞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사항이니까 시군에 전파를 했어요. 그러나 핵심은 당시에 청사패서가 있었냐? 저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고 이원택 의원은 청사패서가 있었다라고 한 건데 특검은 청사패서 없었다. 또 35사단하고 협조체제 유지 너희들 실제로 내통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희는 그런 일 없습니다. 특검에서도 그런 일 없다. 또 나머지는 준예산, 저희가 준예산 얘기가 나온 건 맞아요. 12시경에 내란 터지고 바로 저희 간부 회의할 때. 그러나 곧바로 30분 후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될 것이 거의 명확해졌기 때문에 준예산을 더 이상 검토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되고 실제로 전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준예산에 관한 검토 얘기가 나온 건 맞지만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뭐 준비를 했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다 결정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일부만 가지고 왜곡해서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서, 그날 그 계엄이 터진 날, 도청의 그 검문 검색을 좀 강화한 거.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도청 폐쇄는 아니지만 검문 검색을 강화한 것은 말하자면 그 내란 세력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계엄이 터졌는데 청사 방호 태세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거의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6개가 있는데 저녁 7시가 되면 5개가 다 닫혀요. 이건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문 하나만 남겨놓고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거기에 계엄이 터졌기 때문에 청경들이 과거에는 1명 있다가 2명,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계엄 상황에 맞게 청사도 방호 체계를 조금 더 강화도 하면서 또 2-3명이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고 순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청사를 계엄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지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조치인 거예요. 이 김관영 후보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네. 11월 30일 날 대리 택시비 지급 네. CCTV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그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당선되더라도 지사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께 도지사로서 좀 더 신중하고 도덕적으로 또 법적인 절차를 더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대리기사비를 지급하고 나서 제가 당시 술이 좀 같이 좀 취한 상황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나서 당시에 저희 동료 도청 직원들이 저한테 지사님 이거 빨리 걷어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따라 제가 회수를 지시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실제로 대부분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CCTV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야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서 너 거기서 바로 걷어라. 달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떠나면서 야 반드시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또 식당 주인에게 또 5만 원씩 여종업원하고 10만 원 또 팁으로 준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 현장에서 회수를 지시했고 대부분이 회수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 일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 또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도덕과 상식 위에 법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수 조치를 현장에서 지시했고 또 대부분이 또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앞으로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밝혔고 또 선관위에서도 그것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 해서 그 돈을 저한테 대리비 받았다가 회수한 사람들에게 한 1원의 과태료도 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만 그냥 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향후 법적인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관영 후보의 그 무소속 출마가 경선 불복과 민주당 배신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선에 참여하지도, 물론 중간에 진행되고 있다가 저를 아예 제명을 시켰기 때문에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제명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정서에도 나와요. 당의 제명 처분이 무소속 출마를 막는 건 아니다.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이미 제명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당원이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건 이건 당과는 무관한 겁니다. 무소속으로 이미 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출마하냐 안 하냐는 당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의 결정에 불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당에게 유리하게 또 자기 당의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무소속 도지사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집권 여당의 도지사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협력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우리 도지사가 해야 될 중앙정부 정치인으로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산 확보하는 일인데요.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금 나라의 예산이 짜지면 나라의 예산의 99%는 사실 정부에서 당초에 편성한 안대로 그대로 가고 나머지 1% 정도만 국회에서 변하거든요. 결국은 제 요지는 정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이원택 후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속은 완행열차고 민주당은 KTX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차가 어떤 열차를 타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저는 열차의 선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어떤 실행 능력 또 어떤 인맥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 전북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4년간 검증된 또 실적을 낸 도지사가 다시 연속해서 일을 한다면 새로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북을 위해서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가장 수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새만금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선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 청사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께서 갖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어떤 종합 청사진 어떻게 개발이 한다고 보십니까? 새만금 전체의 매립 계획을 205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2035년까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2035년으로 목표 기간을 단축하고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먼저 시작하자. 그리고 새만금을 소위 규제 특구로 만들어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메가 특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권역 전체를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마음껏 사람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고요. 첨단 산업을 유치해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아리백 산단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구조투자가 오면서 구조투자를 하는 그중에 AI 데이터 센터가 약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를 인근에서 태양광을 만들어서 바로 전송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이것에서 생산된 것, 그 다음에 새만금 쪽에 수출 허브 단지를 만들어서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수입과 수출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무역항을 새로 만들면서 K푸드의 수출 허브, 수입 허브를 만드는 이것이 집중적으로 저는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레저단지입니다. 레저단지가 사실은 레저단지가 개발되는 데는 공항, 철도, 항만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와야지
이 접근성이 따라줘야지 관광 레저 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관광 레저 단지도 신속하게 개발되는 것도 그 개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현대차의 그 구조 투자 이 계획이 이 발표는 됐지만 아직은 뭐 구체적인 현실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의 어떤 현실화 그리고 이 투자를 계기로 한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이거 어떻게 만들 생각입니까? 현대자동차는 완성 로봇을 만들지만 여기에 납품하는 많은 로봇 부품 업체들을 주변에 배치시켜서 같이 하나의 큰 산업단지 군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구상이고 이것을 이미 산자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산자부에서도 좋다. 그러면 새만금에서 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도 짓겠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에너지는 수전의 장치를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겠다. 이건 말이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AI 신도시, 로봇 클러스터, 피지컬 AI 이런 거는 지금까지 세계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에 우리 전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올 말에 사업 투자 계획을 다 세우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해 오고 가장 잘하는 사람 제가 그 일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말씀 중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새만금 R200 단지입니다. 그동안 R200 단지에 대해서는 참 새만금만큼 국내에서 처음 얘기가 되고 그랬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의 R200 산업단지, R200 단지 지정과 이 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지산 지도 정책은 같이 맞물려야 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육상 태양광이 있고 수상 태양광이 있는데 새만금에서는 육상 태양광 일부, 수상 태양광 다수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해상 풍력이 훨씬 더 많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해상 풍력도 좀 속도가 지금 나지 않았고 수상 태양광도 사업자들 간에 또 생산이 되더라도 생산된 전기를 뽑아가지고 한전망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이 생산된 전기를 팔아먹고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배전망,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한전이 굉장히 적자가 심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거를 안 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반 동안 거의 놀아버렸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지연이 됐는데 지금 이제 어렵게 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송배전망에 관해서 이제는 한전이 개입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일단 재생에너지가 빨리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산지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산지소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나 해상풍력 에너지가 원자력이나 일반 한전에서 파는 단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쓸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가를 내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전기를 쓰는 기업들에게 한전하고 비슷한 전기료만 부담하면서 쓸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산지소 원칙이 바로 지금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좀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새만금이 지산지소 원칙 또 R200 산업단지를 하기에 국내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이 작년에 1심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뭐 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소를 해야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망하고 승소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심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이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송, 소위 가처분, 가집행에 관한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지금 항소심 2심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도 가집행에서 기각된 그 이유, 그런 것들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2심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김 후보께서는 익산의 제2혁신도시 조성을 지난 선거 때도 했고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2혁신도시에 들어갈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익산에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의 익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된 농생명 식품과 관련된 기관들을 먼저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광대 등 대학병원, 이 원광대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 의료 쪽이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의료 기관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익산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입니다. 익산이 물류 중심,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한 소위 스타트업, 많은 또 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교통의 이점을 활용한 그런 공공기관들을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의 어떤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 이것도 공공기관 유치의 하나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익산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익산은 그야말로 이제 도내 교통의 허브다. 호남 지역의 교통의 허브다. 그래서 이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북의 어떤 광역권 교통망 사업에 있어서도 익산의 교통의 가치 이를 자리매김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익산역 종합환승센터 구축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대광법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건설되는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광법 통과에 따른 우선 사업으로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이 앞으로 더더욱 호남권의 교통의 중심지가 전라선과 호남선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더 튼튼히 할 것이다. 그리고 익산역에서 내려서 여러 곳으로 환승도 하고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민자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도 유치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합환승센터가 단순히 교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스타트업 벤처센터도 두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인근에 들어와서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종합적인 산업벨트를 형성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모이고 익산의 인구 줄어드는데 이것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 이슈 그리고 새만금과 익산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중앙에서 지정한 후보를 뽑을 것인가,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해서 내 손으로 도지사를 직접 뽑을 것인가를 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지사는 최종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정하십니다. 도민이 주인이십니다. 다만 누구를 뽑을 것인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을 가장 잘 아는, 전북의 비전을,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온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앞으로 2년 뒤면 전 세계와 경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기획하고 서울하고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것을 뚝심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전북과 전주를 전 세계 속의 도시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도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익산은 제2혁신도시로, 군산은 앞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많은 미래 산업으로 같이 키우면서 우리 전북도의 핵심적인 성장축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도민이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영 후보가 결단한 새로운 길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